반갑습니다. 고2 9월학력 평가 지구과학 1에서를 함께할 저는 양은혜입니다. 자, 제가 시험에 관한 전체적인 총평은 따로 강의를 찍었거든요. 그거 일단 보고 오시고요. 그거 보고 온 친구들은 이 강의에서는 1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어떤 사람에 관해서 검색한 결과인가 봐요. 근데 누구냐면 베게너래요. 베게너. 베게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왜냐면 지구과학 1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고 나서 등장하는 이름이 베게너잖아요. 여러분 베게너는 무슨 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게너 사진 나왔고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래요. 그리고 여기 나왔다.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다라고 나왔어요. 대륙이동설이 뭔데? 대륙이동설은 우리 지금 지도를 보면 대륙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은 결국에 막 이동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한다. 이런 게 바로 대륙이동설이죠. 근데 베게너가 이거 주장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주장하지 않고 증거가 있었죠. 자,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 우리는 대표적으로 4가지를 배웠습니다. 4가지 증거 뭐 있어요? 뭐 해안선의 일치, 화석의 분포, 지질 구조의 연속성, 마지막 빙하의 어떤 흔적까지 이렇게 4개 증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게너는 과거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초대륙이 있었다고 주장했대요. 아, 지금 떨어진 대륙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인 시절도 있었구나. 그 초대륙의 대표적인 예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그 당시에 인정받았어요? 받지 않았죠. 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얘는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볼 건데 문제에서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로 옳은 거를 골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멀리 떨어진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같은 종의 화석? 분명히 대륙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같은 종류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 두 대륙이 원래 붙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화석으로 우리 메소사우루스 같은 거 봤었죠. 그래서 기억은 증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래요. 지질 구조 연속적? 이것도 맞죠. 왜냐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지금은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거기 2개에서 산맥의 지질 구조가 이렇게 맞춰보면 이어지듯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역시 2개가 붙어 있었다는 증거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읽어볼게요. 디귿은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 모양이 비슷하다. 요거는 우리 지도를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이렇게 맞춰보면 딱 일치하거든요. 요거 역시 해안선의 일치라고 해서 베게너가 제시했던 증거예요. 그럼 우리 디귿 보기가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베게너 대륙이동설의 증거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베게너 대륙이동설의 증거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나왔던 학설 중에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었어요. 여러분 해저 확장설의 증거 뭐가 있었나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라든가 아니면 뭐 판의 나이가 증가하더라. 아니면 해구에서 섭입당하는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섭입대가 발견이 되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요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륙이동설의 증거랑 해저 확장설의 증거랑 섞어가지고 둘 중에 뭐의 증거냐 이렇게 찾으라는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도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과정이라고 해서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에 등장했던 학설들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거고 그 다음이 맞아요. 멘틸 대류설이죠. 멘틸 대류설 다음이 해저 확장설인데 그 해저 확장설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죠. 탐사 기술.
바로 음양측신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나온 건데, 자, 문제 볼게요. 문제에는 좀 낯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희진과 타프가 발표한 세계 해저 지형도와 해저 지형도가 완성되기까지의 어떤 사실을 기록한 거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대부분 해저 지형이 평평하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해수면 아래 지형은 그냥 평평할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음양측신법으로 알아낸 해저 지형은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복잡한 모습이었대요.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음양측신법이 뭐예요? 음양측신법 이런 거였죠. 그림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수면이 있고요. 여기가 해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탐사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탐사선에서 음파, 초음파를 이렇게 해저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 초음파가 해저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되돌아오고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 수심 있죠? 이 수심 D라고 하면 이거 구해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수심 D는 어떻게 돼요? 수심 D는 이거 계산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데 VT 나누기 2예요. 왜 2로 나누냐면 얘가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2로 나누죠. 그리고 뭐 음파의 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 음양측신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심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해저의 지형을 알 수 있는 거죠. 평평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얕은 곳도 있고 갑자기 훅 깊어지는 곳도 있더라. 그래서 해저의 지형이 울퉁불퉁하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읽어볼게요. 희진과 타프는 탐사 초기에는 해저 산맥의 분포만을 파악했대요. 해저 산맥이라 하면 해령인데, 그런데 이후 해저 산맥이 끊어져 직각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단층과 깊은 협곡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해저 산맥이란 건 해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해령이 사실 자세히 보면 뚝뚝 끊겨 있죠. 어떻게 끊겨 있냐면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해령입니다. 해령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끊겨 있어요. 어떻게냐? 이렇게 해령이 끊겨 있습니다. 자, 해령이란 건 두 개의 판이 멀어지는 이렇게 해저 확장이 되는 발산형 경계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런 부분, 여기 요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기역에서 말하고 있는 게 변환단층입니다. 기역에서 말하고 있는 게 변환단층이라는 보존형 경계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지도도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여기 무슨 바다? 여기 넓은 바다. 얘가 바로 태평양이죠. 태평양이고 얘는요 대서양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해령 한 개씩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표시해 볼게요. 자, 태평양에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요.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대서양은 중앙에 이런 식으로 해령이 있고요.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니은으로 표시된 곳은 대서양 중앙해령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역 보시면 동그라미 기역 단층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대요. 동그라미 기역은 변환단층인데 우리 변환단층에서 지각변동 뭐가 있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는 오로지 천발 지진만 일어나죠. 여기서는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어요. 이렇게 각 경계별로 일어나는 지각변동 뭐가 있는지 알아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지역의 해저 산맥은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동그라미 니은은 대서양 중앙해령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음양측신법으로 정확한 해양지각의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음양측신법으로 알 수 있는 거, 요거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요 D, 수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구하려면 해양 지각의 나이, 요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반감기 이용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다. 그럼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살짝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퇴적암 문제예요. 퇴적 지형 문제인데 문제에서 아예
퇴적과 관련된 거다라고는 알려줬어요. 이제 3번 문제 보면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퇴적 지형과 이 중에 두 지역의 어떤 특징을 박스 안에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퇴적이라는 건 뭔가 퇴적물이 쌓이는 거고 쇠설성인 퇴적뿐만 아니라 화학적이나 유기적 퇴적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계속해서 퇴적이란 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어떤 지형을 보면, 어떤 지역을 보면 우린 요게 어느 시대의 퇴적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장소들은. 자, 보시면 지금 가는 구문소래요. 태백의 구문소. 구문소 하면 우리는 고생대입니다. 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구문소, 고생대다. 얘는 이제 고생대의 퇴적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고생대의 퇴적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해성층이거든요. 해성층이란 거 이제 바다에서 퇴적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제주도 수월봉. 제주도는 뭐겠습니까? 신생대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면 신생대 화산암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재도 나오죠. 그래서 그 화산재가 퇴적이 된 응해암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월봉 하면 우리 응해암층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는 부안의 채석강. 예, 채석강도 보면 우리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무슨 시대? 중생대 퇴적입니다. 중생대 퇴적이면 우리나라 중생대 퇴적은 대부분 무슨 퇴적? 육성 퇴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에서 퇴적이 됐다. 뭐 강이나 호수 같은 육성 퇴적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와 B 지역의 특징을 읽어보고 요게 이제 가나다 중에 뭐의 설명인지를 짝 지어 볼게요. 자, 먼저 A 지역은 고생대 바다에서 퇴적된 석회암. 고생대니까 가지. 요거는 이제 가예요. 그러면 여기 석회암이라는 거, 그리고 연흥과 건열이 있다. 연흥과 건열이란 퇴적 구조가 있다. 요런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지역은 중생대래. 중생대라고 하면 뭡니까? 이거 다죠. 다 중생대고요. 그 다음에 뭐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퇴적층이 발견이 된대요. 여기 바닷가 근처니까 그렇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 문제 보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고 결국에 그냥 짝지어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A가 가고 B가 다니까 짝지으면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도 보죠. 4번. 자, 4번은 지질답사 보고서라고 해서 또 노트가 나왔네. 자, 이 지질답사 보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위에 답사 지역 개요. 답사 지역 지층에 역정과 부정합은 없었다. 뒤집힌 거 없고 퇴적의 어떤 공백은 없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답사 지역 세 곳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요거 한번 볼까? 가까운 거리? 비교적 가깝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비교적 가깝다. 요거는 우리가 지층을 대비할 때 암상에 의한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랑 저기 미국에 있는 땅덩어리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럼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까우면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사 지역에 화산 활동이 딱 한 번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할 땐 사실 건층, 열세층을 이용하죠. 건층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응해암층이나 아니면 석탄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 화산활동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응해암층이 등장할 것 같고 그 응해암층은 그 한 번의 화산활동에 의한 응해암층이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퇴적이 된 거다라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A, B, C를 보니까 역시나 응해암이 있습니다. 자, 응해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같은 시기, 같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응해암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A와 B의 이암층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된대요. A와 B의 이암층, 이암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거. 그럼 A의 이암층 요거고 B의 이암층 이거거든요. 여기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중생대에 퇴적됐다라는 거죠. 중생대. 이것도 중생대에 퇴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같은 이암층일까? 아니죠. 왜냐면 얘는 지금 응해암 이후, 화산활동 이후 퇴적이 된 거고 얘는 지금 응해암 이전, 화산활동 이전에 퇴적이 된 거니까 분명히 다른 이암층입니다. 다른 이암층이지만 둘 다 중생대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셰일층에서는 건열이 발견이 된대요. 셰일층은 모양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죠.
실1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여기, 여기 응애암 바로 위에 있네요. 건열이란 건 좀 건조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요 정도 우리 해석을 하고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응애암층은 중생대에 생성되었다. 여러분, 요 응애암층 요거 중생대에 화산활동이 일어난 걸까? 중생대에 만들어진 걸까? 맞죠? 왜냐면 응애암 이전도 중생대고 응애암 이후도 중생대라면 그 중생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응애암층은 당연히 중생대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니은 가장 오래된 지층이 발견되는 지역은 B래요.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된 거거든요. 차곡차곡 쌓이잖아. 자, 그럼 여기 응애암을 기준으로 더 밑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된 거잖아요. 얘는 응애암 밑에 하나, 얘도 응애암 밑에 하나, 응애암 밑에 하나, 둘, 얘는 하나가 아니지, 하나, 둘, 셋이니까 얘가 제일 오래된 거죠. 맞죠? 요렇게 똑같은 거니까 얘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럼 제일 오래된 건 B에 있다. 니은 보기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보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실1층이 생성될 당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대요. 지금 실1층에는 건열이 발견된다라고 했으니까 건조한 곳에 노출이 됐다. 그래서 땅이 짝짝 갈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다. 그럼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냥 평이하게 풀렸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요거는 판구조론 문제, 그러니까 판의 경계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문제에서 아프리카 대륙 주변 판의 경계다라고 했고 그림을 보면 사실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림 속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말 보이죠? 요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요런 식으로 크게 있고 그 동쪽을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요 동쪽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그 열곡대가 뭡니까? 열곡대라는 건 우리 판의 경계 중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무슨 경계?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입니다. 일단 요렇게 판의 경계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여기에서 두 개의 판이 멀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점점 얇아지다가 나중에는 갈라질 수도 있다. 요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는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형이 생기는지 여기 열곡대가 생긴다. 그 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지각 변동이라 하면 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죠. 적어볼게요. 여기 지진 일어날까? 발산형 경계? 일어나지.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일어나죠. 여기는 천발 지진 일어나요. 천발 지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나요? 화산 활동? 일어나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건 마그마가 용암이 분출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 요거 마그마 종류까지 좀 적어볼까요? 이 발산형 경계에선 우리 어떤 종류의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오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발산형 경계다 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양옆에서 당기는 힘이거든요. 요런 힘 뭐라고 하죠? 당기는 거. 장력이라고 하죠. 장력이 작용해요. 장력. 그럼 장력에 의해서 단층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무슨 단층일까? 무슨 단층이냐? 혹시 기억이 안 난다. 여기 단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돼요. 여기 요 B 부분에 단층이 있는데 요건 선생님 확대해서 여기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단층면이 있고 지금 같은 층이 요런 식으로 있어요. 되셨죠? 그럼 우리는 일단 상반을 구해야 돼. 여러분 상반 구하는 거 어려우면 사람 그리세요. 사람의 머리통에 있는 게 상반신. 이게 지금 상반이거든요. 지금 상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왔거든요. 상반이 내려오면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우리 상상력 이렇게 외우잖아요. 상상력이 뭐야? 상반이 올라가면 역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상반이 내려왔으니까 정단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력에 의해서 여기 정단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단층들이 다 정단층에 해당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경계에 대해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A 지역은 발산형 경계래요. 이거 동아프리카 열곡대 발산형 경계죠? 지금 대륙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일단 기억 맞다 표시해 놓고 니은을 읽어볼게요. 자, 니은은 비단층은 횡압력을 받아 형성이 됐대요. 자, 비단층 확대해서 그렸더니 정단층이더라. 그럼 요거는 장력을 받았다라는 거죠. 횡압력 아닙니다.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A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대요. 자, A 지역에서 지금 우리 일어나는 지각분동 적어놨는데 지진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화산 활동 일어나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되더라. 그럼 디귿 보기도 맞게 말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다음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성암의 종류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요 문제에서 우리 화성암의 종류 외우는 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화성암의 종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요 표 하나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면 마그마나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죠. 근데 화성암을 구분을 할 때 기준이 두 가지예요. 기준이 얘가 만들어진 장소, 지표 부근, 얕은 데서 마그마가 굳었냐, 용암이 굳었냐, 아니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었냐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아니면 또 다른 구분 기준으로는 구성 어떤 성분을 기준으로 SiO2 함량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죠.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보시면 자, 그림에 기역은 지금 얕은 곳, 지표 부근에서 용암이 굳은 거예요. 화산암이죠. 그리고 니은은 지금 깊은 곳,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은 거예요. 심성암이죠. 그럼 왼쪽 표를 봤을 때 지금 화산암이 뭐야? 오른쪽 그림에서 기역이야. 그리고 심성암이 오른쪽 그림에서 니은이야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산암과 심성암의 특징이라고 하면 냉각 속도 누가 더 빨라? 화산암이 더 빠르고 입자 크기 누가 더 큽니까? 심성암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은 입자 크기 작은 세립질, 심성암은 입자 크기 큰 조립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일단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얘는 이제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염기성, 중성, 산성 나눈 게 바로 SiO2 함량이죠. 요거 SiO2 함량 기준으로 나누면 얘는 낮은 거에 높은 거예요. 낮은 겁니다. 52%보다 낮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색이 어떤 색? 어두워요. 어두운 색. 현무암 이거 어두운 색 맷돌 만들 때 쓰는 암석이거든요. 아니면 도라르방 만들 때. 그리고 여기 산성암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높아요. 색깔이 밝아요. 밝은 색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화강암, 여러분 학교에서 창틀 있죠? 그 창틀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색깔이 좀 밝거든요. 여기 이제 밝은 색의 암석이 만들어지더라. 되셨죠?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구성 광물의 양이 있는데 여러분 광물이 뭡니까? 광물이란 게 모여가지고 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구성한 광물의 그 양을 보니까 여기 뭐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하장석, 정장석, 석영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을 유색 광물이라고 하고 좀 밝은 색 띠는 거 무색 광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유색 광물은 가미가크. 가미가크. 우리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미가크,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얘네들이 뭐더라? 지금 노란색 빗금친 게 유색 광물이더라. 이 광물이 많으면 그 암석 자체가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염기성암에 해당하는 애들은 조금 유색 광물이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기준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화성암의 이름을 볼 건데 화산암 이 안에서 염기성, 중성암, 산성암의 이름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에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현안유. 선생님 외우는 방법.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갑자기 뜬금없지만 이렇게 외워보세요.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자, 그 다음에 심성암에 해당하는 거 반섬화입니다. 반섬화. 요거는 어떤 학생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외우래요. 반쪽 섬. 섬 있잖아요. 섬이 딱 절반 잘린 거예요.
반쪽 섬이 그냥 온전한 섬보다 더 화려하겠죠. 그래서 우리 반쪽 섬이 화려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현안유 반섬아 현무야 안녕 유자차 먹을래 반쪽 섬이 화려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화성암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자, 이제 우리 기억 니은들을 판단하는 건 쉽거든요. 다 구분을 해놨으니까. SiO2 함량을 물어봤고요. 현무암은 누구보다 지금 화강암보다 SiO2 함량 더 적습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휘석과 감남석 함량이 많은 암석은 어두운 색을 띈대요. 감이 각흑, 휘석과 감남석이 많으면 유색 광물이 많으니까 암석이 어둡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현무암, 반려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니은은 틀렸다가 아니죠, 맞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반려암은 기억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반섬아, 반려암은 심성암이거든요. 기억보다 니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더라.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 문제에서 화성암의 종류 분류하는 거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요 표, 문제에 나온 표가 곧 바로 개념 공부할 수 있는 표예요. 요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은 지금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현재 이런 단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요 음영 표시된 게 땅, 대륙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질시대 동안 대륙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입체 모형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대륙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이 맞던 거죠. 근데 그 대륙들이 움직일 때 대륙들이 막 다 모여서 하나의 큰 덩어리, 초대륙을 만들었다가 다시 분리 이동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초대륙 만들고 분리 이동되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될 초대륙이 바로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던 초대륙입니다. 자,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던 초대륙이 바로 판게아죠. 저기 왼쪽 그림 보면 판게아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얘네가 분리 이동돼서 중생대 말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대륙 분포가 변해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는 지금 모든 대륙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해안선이죠. 이게 해안선이에요. 노란색이. 그리고 다는 현재처럼 이렇게 대륙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해안선은 요 대륙 덩어리에 요 테두리를 연구하면 돼요. 요게 해안선. 이런 식으로 대략 해안선이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 전체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가가 길까, 다가 길까? 다가 길겠죠. 가는 판게아를 만들면서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안가에만 사는 생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그 생물들이 다 멸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말에 이렇게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대멸종이 일어나게 돼요. 대멸종이 일어나는 시기다. 요 정도 정리해두고 우리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가시기에는 해양생물이 대량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살던 해양생물들 이때 많이 멸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기, 맞는 보기. 자, 니은. 나시기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대요. 식물 얘기 나왔네. 식물. 중생대 말인데 속시식물. 자, 우리가 여기 고생대,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이 각 시기에 번성했던 식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고생대에 번성했던 식물은 뭘까요? 고생대에 번성, 치카푸카, 양치식물. 그 양치는 아니지만 고생대에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되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양치식물이에요. 양치. 자,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거시. 그리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해요. 선생님이 여기 적은 거는 각 시기에 번성했던 거고 요것도 알아두세요. 그럼 번성했던 거 말고 최초로 등장한 건 언제냐? 거시식물은 고생대 말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번성은 중생대에 하는 거예요. 속시식물도 이 출현은 처음에 등장하는 건 중생대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은 신생대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니은에서 물어본 건 속시식물이 번성한 거 물어봤으니까 신생대거든요. 중생대 말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체 해안선의 길이 아까 우리 비교했죠. 가보다 다 시기가 짧습니다. 자, 짧은 게 아니고 깁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린 거죠. 가 시기에 더 짧은 거예요. 초대륙을 만들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다.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뭘까? 되게 살짝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여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단어 플룸이죠. 자, 이거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겁니다. 자, 우리 플룸 구조론의 그림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요게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사이의 플룸 활동이래요. 페름기는 가모, 실대, 석패, 고생대 말이고 트라이아스기는 트쥐백, 중생대 초예요. 그럼 이거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상황이니까 초대륙을 형성하고 있을 때의 모습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볼 건데 그림 보기 전에 먼저 플룸 구조로 살짝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 일단 플룸이라는 건 멘틀 전체, 그러니까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의 가장 윗부분까지 어떤 나타나는 흐름을 우린 플룸이라고 해요. 근데 그 흐름은 위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래로 하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죠. 여러분 하강하는 거 뭡니까? 하강하는 게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차가운 플룸이 있어요. 차가운 플룸. 그리고 반대로 뜨거운 플룸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운, 뜨거운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차가운 플룸은 일단 흐름의 방향이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하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강하는 플룸이에요. 하강한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섭입돼 있죠. 섭입대에서 판이 섭입해 그 섭입한 판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그 경계에 모여요. 섭입된 애들이 거기에 이제 모이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르면 걔가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플룸은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왜냐면 이름부터 지금 차가운 플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요. 근데 우리가 지구 내부를 실제로 파본 것도 아닌데 잘라본 것도 아닌데 차가운 플룸이나 뜨거운 플룸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그게 이제 지진파의 속도를 가지고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 있는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곳은 지진파의 속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요거 온도가 낮다. 추워요. 집에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진파의 속도는 빠르다. 지진파의 속도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플룸은 요거랑 반대죠. 얘는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주변에 비해 높고요. 얘는 지진파의 속도가 어때요? 지진파의 속도가 얘는 느린 곳이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뜨거운 플룸 위에는 뭐가 있다? 화산활동을 일으키는 열점이 있다. 열점. 열점은 판보다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이 열점이에요. 노란 분필 열점입니다. 선생님, 판이에요. 자, 열점 위에서 판이 이동합니다. 판이 이동해도 열점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였었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플룸 복습을 하고 이제 요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으로 와서 보면 지금 여기 핵이 있고 뜨거운 플룸은 상승하는구나. 그 열점이 있으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지. 화산활동이 일어나다 보면 화산가스, 유독가스가 분출이 되는구나 보시고 그리고 가스뿐만 아니라 화산재도 이렇게 쫙 지붕처럼 깔리는구나. 그럼 태양빛이 잘 들어올 수 없으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그림 봐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요건 하강하는 거니까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구나.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초대륙 여기 요게 초대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게아죠. 이렇게 한 덩어리의 대륙이 있는데 얘가 이제 분리 이동돼서 현재의 지도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얘가 갈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차가운 플룸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에서 생성이 됩니까? 여러분 멘틀과 외액의 경계부는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생성이 되는 건 뜨거운 플룸이죠. 차가운 플룸은 아까 말했듯이 섭입대 밑에서 섭입한 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뜨거운 플룸은 초대륙의 분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방금 말했죠. 초대륙은 땅덩어리 다 합쳐져 있는 건데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얘네가 점점 얇아지다가 뚝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륙 분리에 영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디귿. 플룸 구조론으로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이란 건 어떤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이거든요. 이거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그 판 구조론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플룸 구조론이었죠. 그 플룸 구조론으로는 열점에서의 화산 활동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태평양판 가운데 하와이에서의 화산 활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더라.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9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지금 사진이랑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가는 점이측리 나는 건열이래요. 여러분, 점이측리 건열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하죠. 자, 퇴적 구조를 보면 우린 퇴적이 일어날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퇴적 구조를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을까? 바로 역전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얘가 뒤집혔는지 뒤집히지 않았는지 역전의 유무까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가에는 점이측리가 있고요. 점이측리라는 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얘는 조금 수심이 깊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심이 깊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깊은 수심이라고 적어볼게요. 깊은 수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큰 퇴적물들이 아래 있고 중간 크기 그리고 더 작은 게 위에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럼 요건 지금 역전이 된 거야 아니야? 역전 안 된 거죠. 정상적으로 쌓인 모습이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건열이거든요. 건열은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너무 건조해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진 거예요. 얘는 일단 환경은 건조한 환경이다 라는 거. 근데 여러분, 가랑 나 그림의 차이점 뭐게? 가랑 나 그림. 가랑 나 그림의 차이점이 요겁니다. 이게요,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제 기출문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네. 요것도 기출문제니까 요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어떤 지층이 있다고 할 때 가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면을 본 거예요. 단면. 나는 단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열의 단면을 본다면 건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이 뾰족하게 갈라진 모습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단면이 아니라 이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즉 여기 층리면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이층리나 아니면 뭐 사층리의 경우는 우리가 층리면을 봐서는 그 퇴적 구조의 특징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건열이나 아니면 나오지 않았지만 연은 같은 경우는 층리면을 봐도 그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층리면의 그림이다. 이런 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래요. 보니까 입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침강 속도가 크네. 그러니까 빨리 침강, 빨리 퇴적이 되겠네. 요거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그래프입니까? 점이층리 설명하는 거죠. 얘 지금 큰 애가 더 빨리 침강했고 조그만 애가 더 나중에 침강했다. 요거 점이층리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되셨죠? 자, 요 정도 해석을 해주고 우리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나는 층리면을 관찰한 모습이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이 건열은 물론 단면을 봐도 건열의 특징 드러나.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층리면을 본 상황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니은.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다. 자료 해석 보기죠. 자, 여기 그래프 해석하면 됩니다. 입자 크기가 클수록 침강 속도 빠르다. 해석하니까 니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래프를 통해 누구의 생성 원리 설명할 수 있어요? 가에 있는 점이층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다. 정답 5번이다. 자, 요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놔야 될 거. 건열이나 연은 같은 경우는 단면 말고 층리면을 봐도 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서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9번을 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를 볼 건데 10번이 선생님이 총평할 때 요거는 중요한 문제, 요거는 해설 강의 듣고 꼭 스스로 다시 풀어봐라 라고 했던 문제예요. 요거 온대적이한 문제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2일 동안의 기상 요소의 변화래요. 일단 우리나라니까 뭐 북반구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 온대 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대 저기압 어떻게 그리면 돼요? 온대 저기압 시옷자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온대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L이라고 적어보고요. 요렇게 왼쪽 아래로 뾰족 한랭전선 요렇게 오른쪽 아래 즉 남동쪽으로 볼록볼록 뭡니까?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아, 한랭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구나. 되셨죠? 여러분 이 중에서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어딜까요? 중심. 자, 요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 요게 온대저기압의 중심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가 이제 이 전선에 의해서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3구역의 온도는 찬따 찬이거든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더라. 이렇게 적어두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한랭 전선의 뒤쪽과 온난 전선 앞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랭 전선 뒤쪽에 여기 빗금 그어놓은 부분이 이제 비가 오는 구역이거든요. 여기 무슨 비가 옵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그 소나기를 만드는 구름이 뭡니까? 저군형 구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군형 구름 그리고 소나기가 내리더라. 그리고 여기는 얇은 층운형 구름 이슬비가 내리더라. 이렇게 비교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측자가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온대저기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이쪽에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관측자는 기상 요소가 변하겠죠. 뭐 기온도 변하고 기압도 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찬 공기 영역에 있다가 좀 따뜻해지고 다시 차가워진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바람의 풍향도 변하게 돼요. 자, 풍향이란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북반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남동풍이, 여기 남서풍이, 여기 이렇게 북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죠. 지금 이 사람이 맞게 되는 이 사람에 작용하는 바람이 원래 요 바람이다가 이 바람으로 바뀌게 돼요. 풍향이 변화하는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측자는 온대저기압 중심의 남쪽에 있나요? 북쪽에 있나요? 다시 관측자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어느 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더 아래 남쪽에 관측자가 있죠. 이런 경우는 지금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풍향이 1, 2, 3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관측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 관측자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북쪽에 있는 거죠. 자, 그때 풍향은 어떻게 되냐면 대략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역시 이때도 똑같이 이 중심 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불어 들어간다. 여기도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풍향이 변하는 방향이 얘는 시계 방향인 거예요. 아, 얘는 시계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반대 방향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이구나. 선생님 진짜 중요한 거 말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풍향의 변화 방향이 시계냐 반시계냐에 따라서 이 관측자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더 북쪽에 있냐 남쪽에 있냐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온대저기압 중심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시계 방향, 왼쪽이 반시계 방향인 것도 맞죠? 마치 뭐처럼? 태풍처럼. 태풍도 오른쪽 위험반원에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해석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2일 동안 봤고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기온과 기압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풍향이 변할 때 원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남동풍이고 지금 이쪽 기준으로 이렇게 요건 남서풍으로 좀 변했네. 그럼 한 이 부근에서 전선이 통과했다고 보는 거죠. 풍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때 통과한 전선은 뭘까? 온난일까 한랭일까?
온난이 먼저 통과해야겠죠. 자, 이때 온난전선이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온은 높아지고 기압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풍향을 보시면 지금 풍향이 원래 지금 요런 식으로 남서풍이 불다가 요렇게 북서풍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한 요 부근, 한 3시에서 9시 사이 요때 무슨 전선이? 한랭 전선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온이 다시 낮아졌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점에 전선이 통과하면서 풍향이 호곡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풍향을 보니까 우리가 풍향이 어떻게 바뀌었더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란 건 지금 요런 상황인 거죠. 관측자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둘째 날 6시경 온난전선이 통과했대요. 자, 둘째 날 6시 이때 통과한 건 한랭전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이 지역의 북쪽을 통과했다. 보세요. 온대저기압의 중심은 이 지역의 북쪽을 통과했다. 맞는 거죠. 니은 맞아요. 여러분 니은 같은 보기가 나올 때 물어보는 게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관측 장소보다 북쪽을 통과했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관측 장소는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남쪽에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북쪽, 남쪽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문장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은 한랭전선에 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은 한랭전선을 지나고 나서 한랭전선의 후면이죠. 그러면 한 요쯤 요 부근 2일차에 9시, 12시, 15시 요 부분 아닐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기로는 첫째 날 21시경은 전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다.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0번까지 딱 절반을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11번 문제도 볼게요. 자, 11번 문제. 약간 쉬어가는 문제. 10번 문제에서 좀 난도가 있었으니까 이게 좀 어려웠으니까 11번 문제를 쉬운 문제로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11번은 어떤 지질시대의 상상도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공룡이 있습니다. 무슨 시대? 중생대예요. 중생대. 중생대에 해당하는 설명을 고르래요. 자, 기억 보시면 중생대다. 맞죠? 기억 보기 중생대 맞아요. 자, 니은 최초의 어류가 출현했다. 자, 우리 어류가 최초로 출현한 거 고생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는 틀렸어요. 어류는 고생대에 출현했다. 그래서 뭐 고생대에 갑주어 같은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빙하기와 간빙하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여러분, 우리 중생대 빼고 다른 지질시대에는 빙하기 있었습니다. 근데 중생대는 예외적으로 빙하기 없이 중생대 내내 대체로 온난했던 시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 틀린 거죠. 디귿 보기 틀렸다. 그럼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잠깐 쉬어가는 문제였고, 자,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요거는 조금 우리 집중해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요 11번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지질 단면이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조건이 많아요. 자, 문제에서 말하기로 여기에서 지금 화석이 있고 P랑 Q는 무슨 함? 관이밤이고 이 관이밤에는 방사성 원소 X가 있는데 생성될 당시 이 관이밤이 만들어질 당시 X의 자원소 함량은 0이래요. 사실 이 말은 그냥 우리 편하게 나이를 구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석의 종류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방추충이 포함된 지층의 연령은 3억 년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Q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의 양은 처음에 4분의 1이다. 조건이 엄청 많죠. 자, 이 조건들을 다 기억하고 선생님은 그림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자, 가를 보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순서는 아래부터 쌓였을 테니까 이게 1번, 2번, 그 다음에 관이반 P가 요 2번까지 뚫었으니까 3번이에요. 선생님 근데 역전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게 지금 이거 방추충에 있는 걸 보니까 고생되고요. 메머드가 있는 걸 보니까 신생됩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인 게 맞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방추충을 포함한 곳은 나이가 3억 년이다 라고 했어요. 3억 년. 여기까지 됐죠?
아, 그리고 뭐 요 사이에 부정합이 있으니까 어떤 퇴적의 단절이 있었겠구나. 요 정도 해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이것도 순서를 보면 일단 제일 밑에는 지금 방추충을 가지고 있는 애 얘가 1번이지. 그리고 얘는 방추충이 있으니까 고생되고 역시 얘 나이도 3학년이겠구나 라고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까요? 이걸까요? 지금 이 Q가 관이밤인데 암모나이트는 이 지층을 뚫었습니까? 뚫지 못했어요. 그 얘가 먼저 관입을 하고 부정합 이후 암모나이트 있는 지층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 나이. 나이는 P랑 Q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P랑 Q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P의 경우는 신생대 이후예요. 신생대일 수도 있죠. 어쨌건 신생대의 지층 이후예요. 그리고 나에서 Q를 보면 얘는 지금 고생대 이후고 중생대 이전이에요. 고생대일 수도 있고 중생대일 수도 있죠. 어쨌건 기간이 신생대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더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이를 비교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말하기로는 Q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4분의 1이래요. 처음 양의 지금 4분의 1이다라고 했거든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방사성 생성 당시 X의 자원소 양은 0이었으니까 생성될 당시에는 모원소 X의 양이 전부이거든요. 근데 얘가 맨 처음 양의 4분의 1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 2번 지난 게 Q의 나이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Q의 나이는 반감기 2번 지난 건데 지금 반감기를 모릅니다. 반감기 그냥 라지 T라고 문자를 둘게요. 그러면 Q의 나이는 지금 여기다 가지고 와서 쓰자. Q의 나이는 2T야. 반감기 2번 지났을 때야. 근데 얘 나이가 3학년인데 Q는 얘보다 이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학년보다 나이가 어때요? 어리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3학년보다 나이가 어려? 그럼 반감기 T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3, 1.5학년보다 어때요? 짧더라 라고 우리가 반감기를 대략적으로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기억은 방사성 원소 X의 반감기는 2억 년 이상이다? 아니죠. 1.5억 년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들렸고 자, 니은 암석에 포함된 X의 양분의 X의 자원소의 양은 여러분 X분의 X의 자원소 요거는 지금 니은복에 나와 있는 X의 양분의 X의 자원소 선생님 X'이라고 해볼게요. 결국에 X 모원소고 X' 얘가 자원소죠.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즉 나이를 먹을수록 X의 양은 줄어들고 X'의 양, 자원소의 양은 늘어나거든요. 이 전체 값은 늘어나거든요. 어떨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애가 요 값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P랑 Q 중에 Q의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P보다 Q가 크다. 요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복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의 시간 간격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한 면을 경계로 가 같은 경우는 고생대, 즉 3억 년에서 신생대 사이 간격이고요.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리고 나는 이 아래쪽이 고생대 3억 년인 건 동일한데 그 위쪽이 지금 중생대죠. 암모나이트에 있으니까. 그럼 고생대와 신생대, 고생대와 중생대 중에 그 시간의 간격은 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보다 나가 길다. 디귿은 틀린 거죠. 디귿 보기 틀렸다.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12번 문제 좀 중요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13번. 요것도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문제. 지금 상황이 좀 재밌어요. 여기 면접관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 입학 면접 장면이래요. 지금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어요. 자, 질문을 고기후 연구 방법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고기후란 거 옛날 기후, 그러니까 지질시대,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럴 때의 기후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느냐. 선생님 아까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이 대체로 온난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A부터 보면 A가 운석의 성분 분석을 통해 과거의 기후를 추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A 맞을까요? A?
자, A는 지금 운석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운석이란 건 우주에 있는 이제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운석을 이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운석을 보면 그게 이제 지구의 구성 성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 지구의 구성 성분을 연구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럼 운석을 통해 과거의 기후를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는 틀렸어요. 자, 그다음 B. 빙하 시추물의 산소 동위원 소비로 과거 기온을 추정합니다. 대표적인 고기후 연구 방법이죠. 빙하 시추물을 이용을 한다. 이제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빙하를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뽑아내요. 요거를 이제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대기의 성분도 볼 수 있습니다. 기포 속에. 아니면 여기서 산소 동위원 소비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빙하 속에 있는 요거 기억해 둘게요. 산소 동위원 소비 16산소분의 18산소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기온과 같은 경향 반대 경향 같은 경향.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면 요거라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온과 같은 경향이더라.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 산소 동위원 소비도 높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과거에 뭐 간빙기 그리고 빙하기 있을 때 간빙기 이때가 또 온난했으니까 이때 빙하 속 산소 동위원 소비가 더 높았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B는 제대로 말했고, 자, 그다음에 C. 나이테 사이의 폭과 밀도를 측정하여 과거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죠. 자, 우리 나무 단면 자르면 동글동글 나이테 있고 그 나이테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나무가 같은 기간 동안 훅 하고 많이 살찐 거니까 좀 온난다습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C도 맞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또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치, 대표적으로 화석. 그 중에서도 시상화석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산호의 성장률을 이용해가지고 기후를 추정한다. 이런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 C만 맞으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좀 쉬운 문제였고, 자, 이제 넘어가서 14번. 자, 요것도 어려웠으려나요? 요것도 이제 아까 온대저기압 문제의 선생님이 이거 대표적인 문제고 중요해라고 했는데 이 온대저기압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이것도 이제 열대저기압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가랑 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서로 다른 두 개 태풍의 이동 경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점들은 6시간 간격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태풍이라는 건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딱 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죠. 어쨌건 적도 부근 열대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북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북상한다라는 경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위도죠. 그러니까 위도 한 30, 60 사이인 중위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풍의 경로는 무슨 풍의 영향을 받더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는 바람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태풍이 이렇게 진행할 때 여기 서울이라고 표시해놨어. 서울, 여기도 서울. 이 서울이 안전반원인지 위험반원인지 묻겠죠. 자, 우리는 오이시 이렇게 기억하죠. 아, 맛있다. 오이시. 오, 오른쪽, 위, 위험반원, 시, 시계 방향이죠.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에서 서울은 진행 방향의 왼쪽 안전반원.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시계가 아니고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서울은 지금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이시니까 얘가 위험반원. 얘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되셨죠? 요 정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T1, T2보다 T3, T4 구간에서 느리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T1, T2 점점 사이 간격이 6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간격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볼게요. T1에서 T2까지 하나, 둘, 셋, 넷, 5칸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T3에서 T4까지 하나, 둘, 셋, 넷, 5칸. 그럼 이거는 T1, T2랑 T3, T4랑 시간 간격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누가 봐도 얘가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얘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 해석해가지고 T1, T2보다 T3, T4 구간에서 느린 게 아니고 빠르더라. 그러면 기억 보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이제 서울을 물어봤습니다. 자, 서울은 가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이니까 안전이죠. 자, 그리고 나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얘가 위험이 되겠죠. 지금 반대로 말했으니까 니은 보기 틀렸죠.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풍향이 가와 나 모두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뭐야? 위험 반원이야. 그 말은 뭐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즉 여기서 묻는 거는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에 제주도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죠. 제주도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제주도는 여기 있습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죠. 제주도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두 태풍에서 안전 위험이 달랐는데 제주도는 두 태풍 모두 다 위험 반원에 해당되니까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이더라. 공통적으로. 그럼 우리 디귿 보기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만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고를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이제 위성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성 사진이 나와 있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장마가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장마 있을 때. 자, 볼게요. 우리나라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은 날짜를 이제 기상청 사이트에 검색을 해요. 기상청 사이트에 검색한다라고 했나? 그냥 뭐 어디에 검색한다라고는 안 말했네.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 그 가의 날짜에 해당하는 여기서 말했네. 가시 영상 자료를 기상청 사이트에서 찾는데요. 찾았어요. 이게 이제 그날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찾은 영상 자료에 장마 전선을 표시를 하래요. 요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표시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의 장마를 일으키는 그 장마 전선을 만드는 두 개의 기단이 있습니다. 그 두 기단이 위쪽에 오호츠크의 기단 일단 쓸게요. 위쪽에 오호츠크의 기단 그리고 아래쪽에 끌고 와서 이게 북태평양 기단. 얘네들이 지금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려 하고 북태평양 기단도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힘이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정체 전선인 거죠. 되셨죠? 자, 그때 우리는 정체 전선의 어느 쪽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생깁니까? 즉 이게 흰색이 구름이잖아요. 우리는 정체 전선의 북쪽에 구름이 생기거든요. 비도 내리거든요. 그럼 지금 전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구름의 아래쪽, 남쪽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선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지금 오호츠크의 기단 얘가 차가운 애니까 차가운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차가운 거 방향으로 뾰족뾰족 기호 표시를 해요. 그리고 북태평양에 따뜻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방향으로 볼록볼록 표시를 해요. 이렇게 뾰족과 볼록이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정체예요, 회색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게 정체다. 여러분 정체랑 회색 전선의 기호 많이 헷갈리죠? 반대 방향이 정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강수 구역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 알고 있기로 한랭전선 표시죠. 한랭전선의 뒤에 비가 오고 온난전선의 앞에 비가 오죠. 그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한랭전선의 뒤면서 온난전선의 앞이니까 여기에 지금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몇 번이에요? 보시면 여기 3번이 지금 뾰족, 볼록 반대쪽으로 있으면서 정체 전선이 지금 구름 구역의 남쪽에 표시가 된 게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15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갑자기 국어 문제인가?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일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도 날씨에 관한 기록이 있었겠죠? 그런 기록인가 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비가 크게 오고 천둥하고 번개가 쳤대요. 비가 왔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대. 그리고 벼락이 떨어졌대요. 벼락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돌이 무너졌다. 되게 악기상이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이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뭘까요?
뭐 정확히 우리가 모르더라도 뭐 문제는 풀리긴 하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 벼락까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요거 뇌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뇌우에 관한 설명. 뇌우. 뇌우라고 하면 여기서 묻진 않았지만 뇌우의 3단계 알아야 되죠. 처음에 상승 기류만 있는 거 적은 단계, 상승 하강 동시에 있고 가장 피해가 큰 거 성숙 단계, 그 마지막 하강 기류만 있는 소멸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 기억해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 읽어보면 이번엔 밤에 뭐가 폭우가 내렸으므로 폭우가 내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개천과 동서에 강을 순시하면서 강물이 넘쳤대요. 강물이 넘친 곳이 있대 비가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죠. 요건 그냥 비 많이 온 폭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뇌우나 폭우 모두 다 이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치고 이런 악기상인데 얘네들 공통적으로 일단 구름이 있어야겠죠. 비 내렸으니까. 근데 어떤 구름이 있어야 될까요? 얘네는 되게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있다라는 게 공통적이에요. 아, 요거 읽고서 우리는 저군형 구름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 기류가 우세해야 되니까 대기가 안정, 불안정? 불안정했다. 요런 단어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안정했어요. 요 정도.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불안정한 대기 상태였을 것이다. 맞죠? 그래야 이렇게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니까. 자, 니은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요거 역시 맞죠? 니은도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는 겨울이거든요. 자, 이게 겨울에 관한 설명일까요? 일단 우리가 뭐 상승 기류가 우세해서 불안정한 건 대체로 겨울보다는 여름일 거고요. 그 여기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과 7월, 요거 우리 여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보다는 뭐 북태평양 기단에 가깝겠죠. 어쨌건 시베리아 기단은 확실히 아닙니다. 겨울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17번도 볼게요. 자, 17번. 17번은 이거 원격 수업하는 상황 같은데 여기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같이 이제 수업 들으면서 채팅을 하는 건가 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형성된 조경수역에 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 보기 전에 조경수역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조경수역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릴게요. 우리나라 이렇게 대략 그릴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해류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게 바로 요거 뭘까? 요게 바로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는 이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구성하고 있는 서한 경계류죠. 자,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라는 난류 한류. 여러분 우리가 난류와 한류를 구분하는 건 여기 적어볼까? 난류, 한류. 난류와 한류 구분할 때 이제 학생들이 난류는 저위도고 한류는 고위도야. 난류는 뭐 따뜻하고 한류는 차가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얘네들의 정확한 저기는 해류의 방향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류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을 우리가 난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류 경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을 한류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고 여기서 갈라져 나온 이제 작은 해류들이 있어요. 우리 3개만 볼 겁니다. 자, 여기서 갈라져 나온 거 이런 식으로 황해 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동해 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 다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이니까 난류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황해 난류라고 해요. 황해 난류. 근데 난류는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냐면 동안 난류라고 합니다. 동안 난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한류도 없지 않아요. 한류가 이제 북한 쪽에 있거든요. 한류는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이 없어서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더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위도에서 저위도 방향의 한류라고 적으면 안 되지. 무슨 한류? 북한 옆이니까. 얘를 우리가 북한 한류라고 해요. 아, 얘가 바로 북한 한류구나. 그러면 주목, 여기 한류랑 난류랑 만나는 곳, 여기가 이제 물고기가 엄청 잘 잡혀요. 여기를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한류, 난류 만나가지고 물고기 잘 잡히는 곳이 조경수역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고정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 바뀝니다. 자,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게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해. 그래서 북쪽으로 북상하고 겨울철엔 한류가 강해. 그래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된다.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경수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발표한 거 읽어볼게요. 지금 조경수역에 관한 발표라고 했는데 얘는 용존산소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잘 잡히겠지. 자, 그 다음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죠.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모두 잡히는 좋은 어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학생이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기억. 동해에서 잘 발달합니다. 맞죠? 니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 형성됩니다. 맞죠?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계절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역시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17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경수역 문제 봤고요. 자, 요거 지우고 우리 이제 다음 문제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8번은 요거 이제 해류 문제죠. 해류랑 대기대순환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좀 내용 복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화성학 문제 풀면서도 문제에 나온 표가 개념 공부하기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에 나온 그림이 개념 공부하기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기대순환. 그리고 그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북태평양의 표층 해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기대순환부터 볼게요. 여러분, 저위도에 있는 거 무슨 순환? 해들리 순환. 해들리 순환. 이거 중위도에 있는 거 페렐 순환. 페렐 순환. 그리고 여기 고위도에 극순환. 이렇게 순환의 이름이 되죠. 그래서 북반구에 3개의 순환 세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이름을 보신다면, 자, 바람은 저위도의 무슨 풍? 무역풍이다. 이제 무역까지만 쓸게요. 무역. 그 다음에 중위도의 이제 우리나라에 부는 바람이지 편서풍. 이거 아까 온대저기압을 이동시키는 바람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극동풍. 요거 쓰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생기는데 여러분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저위도의 동에서 서로 생기는 A라는 해류가 뭐예요? 지금 A가 바로 적도보다 살짝 북쪽이다. 북쪽도 해류죠. A는 북쪽도 해류. 근데 여러분 풀 때 잘 봐야 돼요. 지금 요거는 A인데 만약에 요 화살표 물어봤으면 북쪽도 아니고 얘는 적도 반류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북쪽도 해류를 물어봤어요. 요건 적도 반류.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방금 우리나라 근처에 흘렀던 이게 쿠로시오 해류고요. 그 다음 B가 뭐예요? 요건 지금 태평양 북쪽에 흐르니까 얘가 북태평양 해류죠. 북태평양 해류. 이거는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위도에서 저위도니까 한류인데 얘가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난류고 한류는 선생님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지금 한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해류 A는 해들리 순환에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지금 A라는 거는 북쪽도 해류고요. 이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 때문에 만들어지는 동서방향의 해류고요. 이 무역풍이라는 건 해들리 순환에서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해들리 순환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류 B는 북동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됐대요. 해류 B는 이건데 요거는 지금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이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죠. 얘는 지금 편서풍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니은 보기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해류 C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C라는 요 캘리포니아 해류가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얘는 열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흡수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게 표층순환, 표층해류인데 얘가 역할이 뭘까요? 표층순환의 역할. 얘 역할이 바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위도는 에너지가 넘치는 과잉이고 고위도는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이 표층해류에 의해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동은 얘가 주로 하겠지, 난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얘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거고 이 한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내려오면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C는 한류이기 때문에 주변에 열 에너지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 보기 같은 경우 좀 생소한 보기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 19번은 여러분 요 그래프 뭘까? 요 그래프. 지금 가로축이 염분이고 세로축이 수온인데 이런 거 우리가 열염분도 아니면 수온염분도라고 하죠. 자, 지금 어느 날 동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예요. 동해의 한 해역에서 아르고 플로트로 수심 0에서 600m까지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여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0m에서 600m까지 깊이 들어가면서 수온은 몇이야, 염분은 몇이야 측정을 해가지고 수온 염분도에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각각 2월과 8월 중에 하나래요. 2월과 8월. 동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료인 거고, 그럼 일단 어느 게 2월이고 어느 게 8월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2월과 8월 우리 찾아내려면 뭐를 보면 될까요? 수온을 보면 되죠. 표층의 수온 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 2월과 8월 중에 언제가 더 따뜻합니까? 여름인 8월이 더 따뜻하죠. 그럼 보세요. 0m일 때, 0m일 때 수온. 여기도 0m일 때, 0m일 때 수온. 아, 이때가 0m일 때 수온이 더 높더라. 그럼 얘가 8월이고 얘가 2월이다. 이렇게 우리 짝짓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2월의 경우는 0m에서 100m, 600m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염분이나 밀도가 변하게 되고요. 수온도 변하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0, 100, 600m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일단 뭐 우리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어때요? 낮아지는 경향일 거고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이겠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볼까? 지금 0m에서 염분도 비교할 수 있겠다. 이 표층에서 염분을 비교를 해보면 그 염분이 2월과 8월 중에 언제가 더 낮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0m일 때 염분이 8월이 더 낮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표층 염분 강수량의 영향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에 비가 집중돼서 내리죠. 그래서 이제 8월이 염분이 낮다. 이런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이제 기억부터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억. 2월에 측정한 건 가이다. 2월은 가다? 맞죠. 기억 보기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0에서 100m 구간의 밀도 변화량은 가보다 나가 작다라고 했어요. 밀도의 변화량. 여러분 지금 등 밀도선은 요 점선이거든요. 0에서 100까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요거 그냥 진짜 자료만 해석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이게 0이고 이게 100이죠. 0에서 100까지 밀도가 뭐 거의 변화량이 너무 작은데요. 그렇죠? 0에서 100까지 밀도 변화량이 아주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0에서 100까지 밀도가 한 칸, 두 칸 이상으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0에서 100m 구간의 밀도 변화량은 가보다 나가 작다. 맞아요? 아니죠.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보기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수온약층은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게 발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온약층이 뭡니까? 수온약층. 자, 우리가 가로축이 수온이고 세로축이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를 그려보면 일정의 혼합층, 낮아져요 수온약층, 또다시 일정, 심해층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수온약층이란 건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온이 팍팍팍 낮아지는 게 이제 수온약층이잖아요. 그 여기서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발달된 거, 깊이에 따른 수온의 감소폭, 감소되는 어떤 그 범위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가 같은 경우 여러분 0에서 100까지 갈 때 지금 수온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0에서 100까지 가면서 수온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주 많이 변했거든요. 가에 비해서는. 그 수온 약층은 나에서 더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개념을 배우면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수온 약층이 뚜렷하더라, 대략 경향이 그렇더라라는 것도 알아뒀잖아요. 그래서 8월에 수온 약층이 더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디귿 보기는 맞는 거죠. 디귿 맞으니까 정답 기억 디귿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선생님 이것도 중요한 문제야.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림이 좀 생소해서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 우리 지구고, 여기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 대륙.
이게 바로 남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지구 또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북극, 남극이라 했을 때 이렇게 남극 대륙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본 거예요.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이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그림이죠. 익숙한 그림은 아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북미, 남미 대륙, 요게 이제 아프리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바다예요, 요거? 요게 이제 대서양입니다. 아, 요게 대서양이구나. 그러면 여기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동시에 나와 있고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침강 포인트,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침강 해역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층순환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태평양보다 대서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 침강 포인트 두 곳을 배웠는데 지금 대서양에서 요 북쪽에 있는 A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린란드 부근이죠. A가 그린란드. 여기에서 어떤 심층수 만들어집니까? 여기에서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도 침강이 일어나는 장소, 여기 바로 남극대륙 주변의 외대레인 거예요. 이 외대레에서 무슨 심층수? 여기서 바로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대서양 심층수랑 남극 저층수, 걔 말고 나머지 하나 더. 그렇죠. 우리 중층수도 있었잖아요. 남극 중층수. 걔는 외대레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외대레보다는 조금 더 저위도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 우리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우리 지금 요 흰색으로 아니다 검은색으로 나온 게 표층순환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남극 대륙 주변의 표층순환이 기역 방향이냐 니은 방향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 남극순환 해류의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극순환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죠. 서에서 동으로 흘러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려보면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흘러야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극순환 해류가 요렇게 흘러? 그럼 내가 남극 쪽을 바라보면 그게 남극을 기준으로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극순환 해류는 기역 방향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볼 줄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역부터 봅시다. 자, 기역. A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이 강해지면 심층순환이 강해진대요. 자, A는 침강 포인트예요. 그쵸? A가 지금 그린란드 부근이니까. 자, 우리가 심층순환의 시작은 고위도의 표층수의 침강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침강이 강화되면 전체 심층순환이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역 보기는 맞는 보기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B 해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남극 저충수를 형성해요. 자, 지금 B에서 침강한 게 남극 저충수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남극 대륙 주변의 표층 해류, 즉 남극순환 해류의 방향은 니은 아니고 기역입니다. 편서풍이 만드는 서에서 동 방향으로 해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총 20개의 문제 다 풀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풀이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이제 문제 풀면서 이런 개념도 알려주고 싶다 막 설명을 길게 했는데 여러분 그만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나중에 좀 더 좋은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